유비에게 장사 강하 계양을 돌려받은 손권은 합비 공략에 나섭니다. 손권은 여몽과 감령에게 선봉부대를 맡기고 자신은 능통과 중군을 통솔합니다. 그러자 합비성에서 악진이 나와 감령에게 싸움을 걸지요. 하지만 악진은 몇 합 버티지 못하고 달아나고 감령은 추격에 나섭니다. 선봉부대의 승전 소식에 손권도 신이 나서 따라가는데 소요진 북쪽에서 느닷없이 대포 소리가 들립니다. 곧이어 매복해 있던 장류와 이전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미처 감령과 여몽이 돌아오기 전 장류의 2000기병이 능통의 300병사를 밀어버립니다. 손권이 허둥지둥 달아나 소사교에 이르렀지만 이미 적군이 다리를 끊어놓은 상황입니다. 말이 날다시피 다리를 건너주는 덕분에 손권은 남쪽으로 달아나 서성과 동습이 몰고 온 배에 탑니다. 뒤늦게 손권을 구하러 달려오던 감령과 여몽은 장류와 이전을 만나 크게 패하고 병력을 절반 이상이나 잃습니다. 이 싸움으로 동호 사람들은 장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어린아이도 밤에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이제 정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15년 유비와의 협상을 통해 형주 동쪽을 손에 넣은 손권은 여세를 몰아 합비 정벌에 나섭니다. 삼국지 위서 장류전을 보면 장류가 악진 이전과 함께 7천의 병력으로 합비를 지키고 있었는데 손권이 느닷없이 10만 대군으로 합비를 포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손권의 병력입니다. 저는 손권의 병력을 5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208년 동호의 명운이 걸린 적벽대전에서 손권이 동원한 병력이 3만 명에 불과합니다. 겨우 7년이 지난 215년에 손권이 3배 이상의 병력을 동원했다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7년 사이에 징병 가능한 남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군량 보급도 엄청나게 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것은 조조가 보낸 서신입니다. 조조는 한중정벌에 나서면서 호군 설제에게 서신 한 통을 주어 합비로 보냅니다. 서신의 겉봉투에는 적이 오면 뜯어보라 고 적혀 있습니다. 장료 악진 이전 설제는 사이좋게 조조가 보낸 봉투를 뜯어봅니다. 그러자 손권이 쳐들어오면 장료 이전은 성 밖에 나가 싸우고 악진은 성을 지키고 호군은 싸움에 참여하지 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합비의 병력은 달랑 7천이고 손권은 자칭 10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성 밖에 나가서 싸우라니 장수들은 다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자 장료가 나서서 말하죠. 조공께서 멀리 원정을 나가셨으니 구원병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요. 조공의 뜻은 적에게 기습을 가해 그 기세를 꺾어 놓아야 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요. 문제는 장료 이전 악진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이전의 경우 장료를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여포가 연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전의 삼촌인 이건이 여포의 장수인 설랑과 이봉에게 저항하다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전 입장에서는 여포의 수하였던 장료가 가문의 원수인 셈입니다. 악진이 장료나 이전과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악진 입장에서는 장료가 굴러온 돌인데 자신보다 계급이 높으니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장료는 조조의 명에 따라 출병할 것을 주장했지만 평소 이전이 자신을 싫어했으니 그 점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전이 버럭합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요. 나는 장장군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따질 뿐 어찌 사사로운 원한으로 이를 망치려 들겠소. 그날 밤 장료는 용맹한 병사 800명을 뽑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7천의 병력 중 800명만 뽑은 것은 성 안의 말이 800마리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날 새벽 동이 틀 무렵 장료는 극을 들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장료를 선두로 위의 기마부대는 거침없이 적진을 돌파해 나갑니다. 나는 장료다. 나는 장료다.
장료는 적장 2명과 적병 수십 명의 목을 베고 손권의 대장기 근처까지 접근합니다. 그러자 손권과 그 수하 장수들은 다들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손권은 허둥지둥 근처의 커다란 무덤 위로 올라갔고 수하 장수들이 무덤을 삥 둘러 방어에 나섭니다. 장료가 욕설을 내뱉으며 싸우길 청했지만 손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권이 반격에 나서죠. 적은 그 수가 적다. 포위하라. 이 말에 정신을 차린 손권의 병사들이 장료의 800기병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그러자 장료가 말을 달려 포위망을 뚫습니다. 아쉽구나. 장료가 성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뒤에서 아우성이 들립니다. 장군, 저희를 버리고 가십니까? 이런 구원의 외침을 모른 척할 장료가 아닙니다. 장료는 포위망으로 돌진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병사들을 구해냅니다. 이후 장료의 활약은 낮까지 계속되었고 오해 병사들은 완전히 기가 꺾입니다. 이후 손권이 10여일간 합비를 공격해 보았지만 기세가 꺾인 병사들로 성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손권은 철수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장료의 활약이 펼쳐집니다. 오해 병력이 철수를 시작하자 합비 성문이 열리고 장료를 선두로 한 위의 병력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군은 이미 선발대가 후퇴를 한 상황이라 지난번보다 병력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렇게 소요진 북쪽에서 또 한 번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손권을 지키기 위해 나선 장수는 능통, 감령, 여몽, 서성 등입니다. 여몽이 죽기로 싸우고 감령은 군악대에게 북을 치라고 호통을 치며 활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장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심지어 서성은 부상을 입고 창을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능통이 직속병력 300명을 이끌고 나섭니다. 능통의 결사대가 장료를 막는 사이 손권은 나루터로 달아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다리 일부분이 빠져있는 겁니다. 손권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공리라는 부하가 한마디 합니다. 주공, 말 안장을 꼭 잡고 고삐는 느슨하게 잡으신 후 채찍질을 해서 뛰어넘으십시오. 과거 유비가 양양에서 개우를 뛰어넘은 것처럼 손권의 말도 다리를 뛰어넘어 주인을 구합니다. 이 부분에서 믿거나 말거나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삼국지 5서 손권전의 주석으로 달린 헌제춘추에 따르면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장료가 항복한 오해 장수를 신문합니다. 아까 붉은 수염에 상체가 길고 다리가 짧은 장수가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던데 그게 누구인가? 손권 장군입니다. 뜻밖의 대답에 장료와 악진은 서로를 쳐다본 후 불이 나게 추격에 나섭니다. 하지만 손권은 이미 멀리 달아난 후라서 잡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믿기 어려운 것은 첫 번째 전투에서 장료가 무덤 위로 달아난 손권과 대치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장료가 손권의 얼굴을 익혔을 텐데 추격전에서 만난 손권을 몰라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료가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손권이 겨우 다리를 건너 달아나는데 하재가 3,000병력을 이끌고 마중을 나옵니다. 덕분에 손권이 배를 타고 퇴각을 하는데 뜻밖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상처투성이의 능통이 손권이 탄 배 가까이로 헤엄을 쳐서 온 겁니다. 능통은 직속병력 300명을 모두 잃었지만 적병 수십 명을 죽이며 분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손권이 달아날 시간을 번 다음 자신도 퇴각에 나선 겁니다. 손권은 살아서 돌아온 능통을 보고 매우 기뻐했지만 능통은 수하들을 모두 잃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손권이 다음과 같이 말하며 능통을 위로합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경이 살아 주었으니 슬퍼하지 마시오. 이후 손권이 배 안에서 술자리를 열어 장졸들을 위로하는데 하재가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군주는 항상 자신의 몸을 아껴야 합니다. 오늘은 거의 돌아가실 뻔했으니 저희 장수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디 오늘의 일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그러자 손권이 하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합니다. 내 심히 부끄럽소. 오늘 일은 커다란 띠에 써서 내 몸에 묻고 항상 잊지 않겠소. 이렇게 손권의 합비 공약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손권은 이때부터 장려 공포증이 생겼습니다. 다음 시간은 유비의 북벌, 정군산 전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